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나라가 발표한 은행나무 보존 현황 보고서. 그 안에는 전 세계가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 멸종위기 취약종으로 전 세계가 포기한 은행나무를 도심에 심겠다고 발표했을 때 유럽 학계는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실패하고 독일이 포기하고 영국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50년 전 비웃음 받던 그 나라만 홀로 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유럽은 수조 원을 쏟아부어도 실패했을 때 한국은 유럽 평균의 5% 비용으로 50년째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실패한 그 나무를 어떻게 50년째 살려내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선진국들이 줄을 서서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어떻게 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영국 학자의 고백을 공개합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20년 넘게 유럽 도시생태학계에서 일해온 사람이죠. 유럽연합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으로 활동했고 도시 가로수 모델링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경력도 있습니다. 제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제가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런 제게 2024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자연보전연맹 회의는 평범한 일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엔 30여 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죠.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유럽 주요국 환경 전문가들이 거의 다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멸종위기 도시 수종 관리 현황이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데이터가 먼저 나왔죠. 도심 은행나무 관리 비용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병충해 방제에 쏟아부은 예산만 연간 300만 유로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무들의 생존율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베를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나무 민원이 전년 대비 200% 폭증했고 결국 주요 도로 은행나무 3,000그루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으니까요. 은행나무는 도시 환경에서 실패한 수종입니다. 이건 유럽 학계의 정설이죠. 열매 냄새 때문에 민원이 쏟아지고 병충해에 약하고 관리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나무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분석한 데이터가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다음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표지엔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 하나가 어떤 감성적인 실험을 했겠거니 생각했죠. 유럽처럼 체계적인 데이터가 나올 리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읽어내려가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시 은행나무 개체수 약 50만 그루. 전국 합계 200만 그루 이상 추정. 연간 농약 사용량 유럽 평균 대비 5% 수준. 관리 비용 10% 수준. 병충해 발생률 3%, 5%, 10%, 3%. 저는 화면을 3번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오타겠죠. 입력 오류일 겁니다. 아니면 단위를 잘못 표기했거나요. 그런데 회의실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프랑스 대표장 피에르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저 숫자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동양 특유의 감성적 과장 아닙니까? 독일 대표 한스도 거들었습니다. 데이터 조작이 아니면 측정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은행나무가 도시에서 저렇게 살 수 있다는 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한국 같은 비주류 국가 데이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건 제 권위에 먹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 남은 건 묘한 불편함이었습니다. 5, 13. 그 세 개의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보고서를 다시 열었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모든 도시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낮은 농약 사용량, 낮은 관리 비용, 낮은 병충해 발생률, 높은 생존율.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관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저 밑거리엔 은행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다 베어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200만 그루를 유지하고 있다. 말이 됩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장 피에르를 찾아갔습니다. 장, 한국 데이터 봤나?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지. 조작 아니면 측정 오류야. 리처드, 자네 설마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냥 패턴이 일관되길래. 장 피에르가 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저들은 감정으로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야. 곧 폭발할 거라고. 우리 모델이 증명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또다시 한국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50년. 한국이 은행나무를 도시에 심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초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유지해온 겁니다. 유럽에서 은행나무는 10년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한국은 50년?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맞습니다.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 이론이 옳다는 걸 확인해야 했죠. 다음 주 저는 연구소 소장에게 출장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현장 조사를 신청합니다. 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 왜? 저들 데이터가 조작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서 확인해. 그리고 학계에 제대로 보고해.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틀렸어. 내가 직접 증명하겠어.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약 한국이 옳다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옳다면 제 20년 경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만든 모델은? 제가 쓴 논문들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틀렸어. 틀렸을 거야. 틀렸어야 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유럽 대륙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증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무너지러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5, 13. 그 세 개의 숫자가 제 모든 확신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휴대용 대기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관광 안내 책자 따위는 필요 없었죠. 저에게 필요한 건 데이터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측정기 버튼을 눌렀죠.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수치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서울은 1,0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입니다. 당연히 런던이나 파리 수준의 대기 오염을 예상했죠. 그런데 수치가 런던보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측정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고장났나 싶었죠. 하지만 기계는 정상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유심히 봤습니다.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한 그루, 두 그루 아니 수백 그루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가까이 보니 모두 은행나무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민원이 폭발해야 정상입니다. 병충해 관리비도 천문학적이어야 하죠. 그런데 나무들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도심에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강남대로 한복판 고층 빌딩 사이로 은행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세워주세요. 기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내려서 가로수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줄기를 만졌죠. 루페를 꺼내 잎을 확인했습니다. 매연과 열기가 심한 환경입니다. 유럽이었다면 이 나무들은 벌써 반쯤 죽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병반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생력도 우수했죠. 잎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 정도 건강 상태라니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유럽 모델과 충돌. 원인 불명. 서울시청에 도착했습니다. 가로수 관리 담당 공무원을 만났죠.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호크입니다. 공무원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바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농약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공무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안 합니다. 기본적인 관리만 하죠. 기본적인 관리? 병충해 방제는요? 영양제 투입은요? 필요하면 조금 합니다. 대체로는 안 하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선 1년 내내 약을 뿌리고 관리합니다. 그래도 나무들이 죽어나가죠. 그런데 한국은 대체로 안 한다?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죠.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과소 개인 모델. 유럽과 정반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한국 데이터를 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20년 동안 개발해온 도시 생태 예측 모델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 도심 나무 회복 속도가 유럽 대비 2.4배였습니다. 은행나무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질 개선 지표가 상승했죠. 3번, 4번 다시 돌렸습니다. 같은 결과였습니다. 제 모델이 한국 앞에서 예측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 사이로 은행나무 라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제 예측이었습니다. 제 이론이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은행나무 아래를 지나는 시민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죠. 출근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냄새에 인상 찌푸리는 사람이 있나? 열매를 피해가는 사람이 있나?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욕설과 민원이 쏟아졌을 풍경인데 이들은 그냥 오늘도 출근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은행나무들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요? 어릴 때부터 있던 나무인데.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나무. 유럽에선 은행나무를 문제로 봅니다. 민원의 대상이죠.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은행나무는 풍경이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존재였죠.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름엔 그늘주고 가을엔 노랗게 물들고 예쁘죠. 저는 노트에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으니까요. 관리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 이게 한국과 유럽의 차이였습니까?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국제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죠. 은행나무 학명 진킬로그래모 BIL OBA. 국제자연보전연맹 분류상 멸종위기 취약종. 중국 일부 지역에만 극소수 자생. 유럽 각국은 관리 실패로 사실상 포기. 논문마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은행나무는 도시 환경에서 생존 불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창밖엔 수백 그루의 은행나무가 서울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 세계가 포기한 종이 한국에서는 수백만 단위로 살아남아 있다니요. 저는 한국 은행나무 분포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도시마다 개체수를 표시했죠. 서울에만 50만. 전국 200만 이상. 손이 떨렸습니다. 지도 위에 초록 점들이 하나의 국경을 그려냈습니다. 한국 전체가 은행나무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은행나무는 이 지구에서 훨씬 더 빨리 사라졌을 겁니다. 중국엔 자생지만 남았습니다. 유럽은 포기했죠. 그런데 한국은 도시 전역에 심었습니다. 50년 동안 지켜냈죠. 이건 보전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은행나무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되살렸다. 그 문장을 쓰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교과서 어디에도 없던 문장이었습니다. 적게 관리할수록 더 건강하다. 방치가 아니라 최소 개입을 통한 공존. 한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찾아온 건 한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오류였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안전지대다. 그리고 괄호 안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니, 부활의 땅이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죠. 그 불빛 사이로 200만 그루의 은행나무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오를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한국 데이터가 계속 떠 있었죠. 병충해율 3%, 생존율 97%. 광주, 대전, 부산 지방 도시로 갈수록 수치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관리할수록 좋아진다는 게 제 모델의 핵심이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론이 틀린 것인가? 내가 틀린 것인가?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장피에르였습니다. 리처드,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데이터 분석 중이네. 한국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 위험해. 저는 미간을 찔렀습니다. 무슨 뜻인가? 장피에르가 낮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조정하면 돼. 한국만 예외로 두면 우리 모델 전체가 흔들린다는 거 모르나? 자네도 20년 쌓은 게 있잖아. 그 말은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죠. 한국을 부정해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처드, 들리나? 우리 모델에 맞춰. 한국은 예외가 아니야. 곧 무너질 거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다음 날 이메일함이 터질 것처럼 가득 찼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환경 전문지들이 일제히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모델 과대평가 논란. 동양의 감성, 과학적 근거 부족. 한국 은행나무 생태계, 곧 붕괴할 것. 제목만 봐도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한국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오지도 않았죠. 데이터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정했습니다. 왜입니까? 한국이 옳다면 유럽 모델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순간 저도 유럽 학계와 싸워야 했으니까요. 20년 쌓은 경력이 무너질 수 있었죠. 이틀 후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EU 도시생태 연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화면 속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대표들이 보였죠. 회의 사회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리처드, 한국 현장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말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옳습니다. 우리 모델이 틀렸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아직 분석 중입니다. 임시 데이터만 공유하겠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장피에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리처드. 신중해야지. 한국 같은 나라 데이터를 섣불리 믿으면 안 돼. 독일 한스도 거들었습니다. 동양 특유의 과장이죠. 우리 모델이 정답입니다. 회의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트북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죠.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여전히 3%, 97%를 가리키고 있었죠. 변한 건 나였습니다. 과학자에서 비겁한 관료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밤거리가 보였죠. 은행나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살아남아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거짓말한 건 저였습니다. 제 경력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묻히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체제의 일부였죠. 노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숨기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는 처음으로 침묵을 배웠다. 창밖 은행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제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죠. 397. 그 숫자가 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압력 속에서도 저는 현장 조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지방 도시로 향했죠. 전주가 첫 목적지였습니다. 전주 시내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은행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죠.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울보다 수치가 더 좋았습니다. 관리비는 더 낮은데 건강도는 더 높았죠. 말이 됩니까? 대도시일수록 관리가 집중되고 그래서 더 건강해진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광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결과였죠. 대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비가 낮을수록 더 건강하다니. 이건 교과서를 부정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광주공원 벤치에 앉은 노인을 봤습니다.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나무들 누가 관리합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무요? 그냥 알아서 크지요. 알아서 큰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 이론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관리 안 하면 죽지 않습니까? 노인이 웃었습니다. 죽긴요. 여름엔 그늘 주고 가을엔 노랗게 물들고 잘만 살아요. 저는 노트에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소 개입, 자연 회복력, 공존. 이 세 단어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노인은 그냥 알아서 큰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배운 수천 페이지의 교과서보다 그 한 문장이 더 과학적이었습니다. 10월 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낙엽이 쌓인 거리를 걸으며 측정했죠. 수치가 변했습니다. 정화지수가 실시간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있었죠. 토양으로 스며들며 땅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공기를 정화한다는 건 책에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시 전체가 그 실험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태계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은행나무 분포 데이터를 지도에 겹쳤습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인천부터 광주까지 점을 찍었죠. 하나, 둘, 셋. 점들이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선들이 면을 잃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녹색 생태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고 있었죠. 나무와 대기, 토양과 사람, 모든 게 순환하는 구조였습니다. 유럽 어디에도 없는 규모였습니다. 지도 위에 점을 찍는 순간 한국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도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생태계를 재창조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누군가 이걸 설계했다는 뜻이었죠. 도시가 아니라 생명체를, 건물이 아니라 순환 구조를, 관리가 아니라 공존을.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 사이로 은행나무들이 서 있었죠. 200만 그루가 동시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었다고. 유럽이 틀렸고 한국이 옳았다고.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설계된 미래였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제가 증명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 배우러 왔다는 걸. 한국 땅에서 저는 학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아니라 진실 앞에 선 한 명의 학생이었죠. 일주일 후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청 담당자였죠. 리처드 박사님, 강서구 은행나무 군락에서 병반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한국 모델의 약점이 드러나는가. 택시 안에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병반 확산, 대규모 감염, 결국 약제 살포. 유럽에서 수없이 봐온 패턴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관리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에 다가가 잎과 줄기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세균 감염 흔적이 보였죠. 병반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이건 전조현상입니다. 일주일 안에 대규모 확산이 시작되는 패턴이죠. 저는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감염 위치, 크기, 주변 조직 상태까지 꼼꼼히 찍었죠. 한국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급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나무가 스스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일주일이면 다 퍼집니다. 팀장은 침착했습니다. 우린 나무를 믿습니다. 지켜본다는 말은 제겐 방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신뢰였죠. 저는 분노와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유럽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파리, 베를린, 런던 모든 도시에서 병반은 확산됐습니다. 예외가 없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현장에 갔습니다. 병반을 기록했죠. 첫째 날 변화 없음. 둘째 날 변화 없음. 셋째 날 여전히 확산 없음. 유럽이었다면 벌써 주변 나무로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측정하고 기록하고 사진 찍고. 왜 확산되지 않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한국 팀장이 현장에 왔습니다. 함께 나무를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박사님. 나무가 싸우고 있습니다. 싸운다고요? 네. 스스로 방어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째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병반 주변에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루페로 자세히 봤습니다. 회복 조직이었습니다. 나무가 스스로 방어막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감염을 차단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병반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열흘째 상처 주변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2주째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저는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줄기를 만졌죠. 유럽에서는 썩어갔던 상처가 한국에서는 재생됐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말씀드렸죠. 나무를 믿어줘야 한다고요. 그가 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은행나무는 강합니다. 이 땅에 적응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적응했다고요? 50년입니다, 박사님. 5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어요. 서울 공기를, 한국 흙을, 우리 계절을 견뎌냈죠. 그 말이 제 머릿속을 관통했습니다. 적응, 진화, 공존. 저는 유럽에서 20년 동안 상처가 썩어가는 나무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상처가 살아 움직이며 다치고 있었습니다. 한국 팀장의 말은 비과학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과학은 제가 붙들고 있던 낡은 이론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병반이 사라진 나무를 사진으로 찍었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무가 이 땅에 적응해 있었다. 한국 은행나무는 단순한 이식종이 아니라 진화한 종이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관리팀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무엇을요? 한국 모델은 기적이 아니라 체계였다는 걸요. 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이면 기적도 과학이 됩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50년이면 기적도 과학이 된다. 유럽은 10년을 못 버텼습니다. 한국은 50년을 견뎠죠.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 모델이 단순한 감성이 아니라 과학임을, 인내가 기술이 될 수 있음을, 믿음이 데이터가 될 수 있음을.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20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죠.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첫날의 병반, 일주일째 정체, 2주째 회복.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나무가 쓴 생존의 서사였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틀렸다고 증명하러 왔다. 하지만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과학을 가르쳤다. 창밖으로 강서구 은행나무 군락이 보였습니다.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회복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 우린 살아남았어. 강서구 사건 이후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행나무는 다르다는 것을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연락했죠. 유전자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후 실험실로 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연구원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행나무의 유전자 패턴이 국제표준 자생종과 달랐습니다. 도시 환경에 적응해 독립된 안정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적응이 아니었습니다. 진화였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50년 동안 도시 환경에서 선택압을 받았습니다. 매연, 열섬, 건조함, 이 모든 스트레스를 견딘 개체들만 살아남았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나무는 이 땅에서 새로 태어난 겁니까?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유전자 구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 우리의 선입견이었습니다. 다음 날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50년 전 문서를 찾기 위해서였죠. 사서의 도움으로 오래된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1973년 한국산림청 내부 문서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장기 생태 안정성을 위한 50년 계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문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죠. 최소 개입을 통한 장기 생태 회복 전략. 도시와 자연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 모델. 1973년 한국은 이미 도시보다 미래 세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덮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없었죠. 50년 전 세계가 비웃을 때 한국은 미래를 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은행나무 분포를 생태 네트워크로 재구성했죠. 서울과 인천을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대전과 대구를 이었죠. 부산과 광주까지 연결했습니다. 화면 위에 거대한 그물망이 나타났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생태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회복 거점을 형성하고 있었죠. 지도 위에서 선들이 이어지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라 생명체였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생태계를 조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유럽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장 피에르가 소집한 회의였죠. 화면을 켰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대표들이 보였습니다. 장 피에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리처드, 한국 데이터는 그만하게. 유럽 모델이 틀릴 리가 없어. 독일 한스도 거들었습니다. 자네 경력을 생각해. 한국 같은 나라 편을 들 건가?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했죠. 첫 번째 슬라이드, 유전자 분석 결과였습니다. 한국은행나무는 도시 환경에 적응한 독립된 유전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1973년 문서였습니다. 한국은 50년 전부터 장기 생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리처드, 무슨 짓인가? 저는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전국 생태 네트워크 지도였습니다. 한국 전역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가 규모의 도시 생태 네트워크죠.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친 미래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렸습니다. 20년 동안 우리는 과잉 개입이 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국은 최소 개입으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장 피에르가 소리쳤습니다. 자네 미쳤나? 경력을 버릴 셈인가? 경력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뭔가? 감성적 해석 아닌가?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유전자 데이터 50년 문서, 생태지도, 강서구 회복기록. 모든 증거를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독일 한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 대표들이 침묵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틀렸다고 증명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저는 연구자입니다. 진실이 불편하다면 불편하게 바꿔야 하는 건 이론이지 진실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흐트러졌습니다. 20년 경력을 걸고 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처음으로 확신이 자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00만 그루의 은행나무가 제 선택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한국은 옳다. 그날 밤 저는 과학자로 돌아왔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요. 발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환경연구소였습니다. 한국 모델 조사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파리 시청이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요청합니다. 미국 도시계획협회도 공식 문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장기 생태 전략을 배우고 싶습니다. 비웃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청과 협력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12개국 연구자들이 한국 땅을 밟았죠. 독일 한스도 왔습니다. 프랑스 장 피에르까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첫날 강남대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외국 연구자들이 은행나무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상태가 최소 관리로 유지된다고요? 한국 관리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존합니다. 나무가 스스로 자라도록 믿어주는 거죠. 독일 한스가 나무 줄기를 루페로 확인하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인정이었습니다. 둘째 날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했습니다. 50년 된 은행나무 군락이 있는 곳이었죠. 프랑스 연구자가 대기질을 측정했습니다. 런던보다 좋습니다. 파리보다도요. 장 피에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리처드, 자네 말이 맞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말했을 뿐입니다. 셋째 날 남산 둘레길을 올랐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형성된 생태 회복지대였죠. 미국 연구자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도시 안에 가능하다니 믿기 힘듭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 동안 우린 기다렸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회의에서 독일 한스가 말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베를린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손을 들었습니다. 파리도 참여하겠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차례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전 비웃음 받던 선택이 오늘은 박수로 가득했습니다. 한 달 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 공식 성명이었죠. 저는 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IUCN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은행나무 도시 생태계를 지구상 가장 안정된 멸종위기종 보전 사례로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무총장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50년 동안 최소 개입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멸종위기 취약종을 200만 개체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세계 생태도시 발전의 핵심 모델로 지정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50년 전 비웃음 받던 선택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걸었죠. 은행잎이 눈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거리를 덮었습니다. 저는 대기질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정화되는 수치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죠. 은행잎이 도시를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래가 노란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마지막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심장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 나무들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50년 전 선택했다. 과잉 개입이 아니라 공존을. 관리가 아니라 신뢰를. 그 선택이 멸종위기종을 부활시켰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도시가 아니다. 지구상 가장 안정된 생태 생명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들이 보였습니다. 200만 그루가 한국 하늘 아래 서 있었죠. 바람에 흔들리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 있어. 50년을 견뎌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한국 거리를 천천히 걸었죠. 은행잎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증명하러 온 건 한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러 온 거였죠.
이제 세계는 한국의 문 앞에서 배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아니라 진실 앞에 선 한 명의 학생으로요. 저는 리처드 호크입니다. 20년간 도시 생태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오늘 확신합니다. 한국의 거리는 인프라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생명체를 50년 동안 지켜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50년 전 세계가 비웃을 때 한국은 미래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스스로 자라 도시를 살리고 멸종위기종을 부활시켰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우러 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학생이었습니다. 은행잎이 계속 내렸습니다. 노란 미래가 서울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을 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인내가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이 과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존이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